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출렁이는 대선 전국을 어떻게 좀 잘 보고 있는지 오랜만에 귀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전 의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어떻게 지내세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창현 그 선배님이 야 노는 입에 연불하자. 뭐 너 요즘 시간도 많지. 이렇게 출연 섭외를 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진짜. 그 나름 백수라서 엄청 바빠요. 원래. 백수가 원래 바쁘잖아요. 네. 백수라서 바쁘고 이제 대선이 뭐 이제 사실 30 며칠 남았죠. 한 달 남은 거예요. 예. 이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선거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일을 주든 안 주든 적극적으로 사람들 만나고 있고요. 민주당은 좋은데 이재명은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솔찬히 있고 또 민주당의 지지자가 아닌 중도층인데 마음은 세상에 국힘 찍고 싶진 않아. 윤석열 때문에 학을 뗐어요. 국힘 찍고 싶진 않은데 민주당에서 뭔가 이렇게 좀 핑계거리를 내가 좀 찍을 수 있는 핑계거리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솔찬히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또 화합시키고 하는 역할을 위해서 동분서주 그리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동적 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박용진 하면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옳다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뭐 소신을 갖고 살아왔잖아요. 그걸 좋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나쁘게 얘기하면 독불장군 독고다이. 아이고. 그래도 제가 보니까는 이 기간 중에 지난 총선 기간 중을 지나면서 소위 말해 이제 비명 행사했다 다들 그러는데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또 그 의원직을 안 해도 바쁘게 살면서 이번 대선에 임한다고 하니까 참 보기 참 좋습니다.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에요. 12월 3일 날 밤까지는 예. 그냥 느긋하게 놀았어요. 예. 제 테니스를 좀 배우고 싶어서 테니스를 치고 기타를 좀 제대로 해야지 해서 기타도 치고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 그러고 있는데 예. 느닷없이 그 계엄을 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러셨겠지만 이거 그냥 내가 그 놀고만 있을 때는 아니겠구나 해서 그날 밤에 그냥 바로 국회 앞으로 쫓아갔는데요. 맞아요. 국회 앞에서 그날 밤에 본 것 같아요. 네. 예, 예. 국회의원 간도 제가 처음 갔습니다. 그 담장 바깥이지만 예. 국회 앞에 처음 갔고 거기서 막 좀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 이렇게 싸웠군요. 왔다 갔다 예. 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마주치니까 시민들이 아니 의원님 빨리 들어가서 표결하셔야지요. 왜 여기 있냐고 막 제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전 의원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 명 그런 분들 만났는데 예. 제가 또 한때 대목견을 하던 사람인지라 예. 시민들 이렇게 우왕좌왕 이렇게만 있을 게 아니구나. 이분들 모아서 집회를 진행해 보자 하고 그때 집회를 생목으로 한 2시간 반, 3시간 진행을 하고 그분들하고 정말 뜨거운 밤을 같이 보냈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공개 활동을. 그러니까 윤석열 덕분에 이렇게 때문에. 네. 좋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대선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민주당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겠죠. 네. 민주당에서는 뭐 누구나 다 예상했듯이 이재명 후보로 결정 났어요. 전 대표가. 그런데 약간 보면서 좀 놀라움을 저는 발견했는데요. 딴 게 아니라 어후명 뭐 어대명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당연히 될 줄 알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경우 보통 보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투표율이 뚝 떨어진다거나 그러는 게 보통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보니까 투표율도 높고 그냥 결심하고 온 듯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나와서 압도적으로 후보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결기 같은 느낌도 좀 받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정권 교체 꼭 해달라. 그리고 아직도 잔불 정리가 안 된 내란에 대한 종식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는 당원들과 지지층의 간절함이에요. 저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래서
뭐 같이 뛴 김동연하고 김경수 두 번한테는 조금 안 됐지만 되게 고마워요. 저는 그래서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질 줄 알고 결과가 뻔한데 이 끝까지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두 분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원들과 지지층의 간절함이 이렇게 큰데 딴소리 딴말할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힘보태고 평당원으로서 복무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약간 뭐 다시 좀 봐야 되는 건 이제 호남 쪽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근데 지난 대선에서도 그 광주가 한 84, 전남이 한 86, 전북이 82 이랬고요. 그래서 다 10%가 넘게 윤석열한테 줬고 그리고 저 노무현 그 김대중 이때보다는 확실히 지지율이 낮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호남도 그 맨날 민주당만 지지해야 되냐 그건 뭐 말이 안 되죠. 다만 지금의 우리 망설이는 중도층은 우리가 데려와야 하고 흔들리는 지지층은 확신을 줘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위해서 좀 같이 노력해야죠. 예. 근데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할 때 보면 말이죠. 통합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쓰고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도 보면 실제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환경부 장관했던 윤여준 씨를 모시고 와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세우고 또 이승만, 박정희 묘소도 참배하고 이 아주 그냥 발빠르게 일찍이 어찌 보면 좀 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보여지는데 일각에서는 상당히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좀 있는데 박용진 의원님에도 여러 뭐 제안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저는 그 대통령 선거는 중도 싸움이잖아요. 중도층을 네, 중도를 많이 된다. 가져오고 설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짜 민주당을 지지한 적이 없는데 국힘은 도저히 못 지켰다. 지난번에 한번 당해보니. 근데 나한테 민주당을 찍을 이재명을 찍을 핑계를 좀 줬으면 하는 분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 캠페인이니까 그 현충원에서의 행보 그리고 뭐 저 보수적인 인물들을 영입해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뭐 그렇게 보실 필요 없고요. 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전에 이제 서로 흉금 털고 악연 털고 하는 자리가 2월 말에 있었는데 그때도 한 100분 넘게 그 비공개로 둘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박용진 의원이 해오던 이야기들 중에 제가 늘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축구도 정치도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 그리고 왼발 오른발 가리지 말고 이렇게 슛을 때릴 줄 알아야 된다. 손흥민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실용적이고 확장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을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을 자기가 좀 써도 되냐. 그러더니 당연히 그러시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원래는 중원 전략을 늘 염두에 두고 확장 전략을 가져가려고 했던 사람은 박용진이지만 이제 원톱 스트라이커가 섰잖아. 예. 그러면 나는 포지션을 왼쪽으로 옮겨야지.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선대위에 결합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선대위 결합에 선대위에 이제 합류를 하시네요. 예, 합류를 했는데 그 사람 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의 진보적인 색채 그리고 우리 당의 어떤 고정 지지층을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레프트 윙으로 열심히 뛰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또 센터링을 기가 막히게 날리니까 원톱 스트라이커인 이재명 후보가 더 멋지게 발리슛을 하든지 헤딩슛, 다이빙 헤딩슛을 하든지 해서 멋있게 골을 넣었으면 좋겠고 그걸 하는 거죠. 레프트 윙을 맡겠다고 한다면 주로 이 진보적 색채가 있는 쪽을 조직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될까요? 너무 짧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기 때문에 너무 짧고 사실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 그 시간부터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인수위도 없고. 예. 민주당에는 지금 노동위원회도 있고 청년위원회도 있고 또 뭐 비정규관련회 특별위원회도 있고 그렇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이미 선대본부야. 그러면 이제 박용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니까 제가 늘 해보던 얘기 중에 AI와 전태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깔아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땡겼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아서 대한민국의 정보화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박정희가 68년도에 경부고속도로를 깔 때 500억을 썼어요. 그때 정부 예산이 2,4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쓴 거죠. 근데 거의 그때 대한민국에 5분의 1을 써버렸네. 바퀴 달린 차가 만 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야당은 뭐 김대중 YS 할 것 없이 다 반대. 그렇죠. 근데 바로 그 30년 뒤에 98년도에 시작한 김대중 정부가 72조 4천억 원의 정부 예산밖에 없는 나라에서 향후 10년 동안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망을 까는데 80조를 쓰겠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그랜드 플랜이지. 그 저는 AI 시대 열어라 우리 정부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수준으로 얘기하면 지금 1년에 650조 정도의 정부 예산이니까 향후 10년 동안 600조, 700조 쏘겠다. AI에다가. AI에 이런 규모가 필요한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난 200조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모두 다 그러는군요. 이게 지금 뻥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스타게이트가 700조예요. AI 이제 또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윈의 알리바바가 단일 기업으로 70조를 거기다가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하게 되면 워낙 기업들이 적용자라고 적응자라는 나라니까 될 거다. 자, 다. 그래서 저는 향후 한 1, 2년 안에 확 바뀔 거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한 10년 전부터 계속 같이 고민하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비정규직도 아니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고용돼서 노동을 제공하는데 노동자로 적용받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전태일들은 마치 그 전태일 열사가 70년에 분신하시게 될 때 아니 노동법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왜 적용하지 않냐 우리한테 해서 분노해서 그냥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과 본의를 같이 불살라서 분노를 보여줬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는데 똑같이 노동을 하는데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적용받지 않아요. 이분들은 국세청에서 비임금 노동자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임금 받지 않는 노동자래.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금을 떼가요. 근데 국민연금에서는 또 이분들은 납부 예외 대상자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국민연금 노동자들이면 받을 수 있는 뭐 안전조치 4대 보험 다 사각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치인들은 맨날 좋은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들겠습니다. 이게 다 뻥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좋은 일자리 어떻게 만들어? 있는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죠. 사회가 변하고 AI가 더 확장되면 여기에 맞는 일이 생길 거고 우리 아이들은 평생 하나의 직장에서 안 살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바꿔야 돼요. 두 번째, 하나의 직장으로는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엔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더라도 직장을 1년에 한 번 단위씩 바꾸는 수밖에 없더라도 그 노동의 형태가 어떻더라도 국민연금으로 노후 자산을 만들게 하고 또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 또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해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부가 그런 걸 해야 되고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거대한 소수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이 거대한 소수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30일 동안에 요것과 관련된 의제를 제가 표현해내려고요. 같이 살자. 그런 일들을 네. 하고자 하는 것을 레프트윙이라고 표현했다. 예. 같이 살자. 우리 민주당이 그런 거 해야 된다. 예. 진보는 마땅히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한테서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 시대 전태일. 이 시대의 함께 가야죠. 전태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하는 대선을 만들겠다. 네. 그것이 박용진 레프트윙의 역할이다. 네. 멋진 센터링. 예. 골 넣는 것은 이재명이 하고. 예, 넣어라. 좋습니다. 그 국민의힘 얘기를 한번 가보죠. 네. 어제 한참 방송 중에 이제 두 사람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네. 한동훈과 김문수 이렇게 들었는데 왜 이렇게 두 사람으로 된 것 같아요?
예상은 했는데 예. 일단 그 아직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문수가 윤석열하고 의리를 지키고 보수의 뭐를 지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직은 그 사람 올릴 거다. 예. 근데 한 주인가 두 주 전부터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 네. 미묘한 변화가 보여요. 그래서 한동훈을 김문수 바로 뒤로 바짝 붙이더라고요. 한동훈을. 보수 지지층에서. 예. 그러니까 김문수가 한 13이면 한 12, 11 요 정도로 붙이더라고요. 야 이거 봐라. 그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으로 막 공격하고 그러는데도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네. 그렇죠. 전략적 판단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 제가 한 번 더 맞추면 5월 3일 날 네. 최종적으로 한동훈이 올라올 것 같아요. 한동훈이 올라온다. 이 기세대로면 한동훈이 올라오면 한동훈은 쉽게 한덕수하고 단일화는 안 할 겁니다만 이거 하는 둥 마는 둥 계속 이렇게 하다가 갈등 끝에 전격적으로 단일화하고 하게 되면 저는 그 단일화 이슈 그리고 한동훈의 변화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층의 어떤 이 미묘한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봐요. 끝에 가면 진영 1대1로 결집을 하면 좀 위태로울 거다. 그리고 막판에 저 이준석도 단일화로 할 거라고 봐요. 힘을 보탤 거라고 봐요. 완전 1대1을 만들어 버린다. 예, 이준석은 뭐 자기는 끝끝내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도의 변화와 헌법의 변화가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제3당은 쓸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이 머리가 좋으니까 아마 봉이 김선달 이후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은 이후에 최고로 최고의 그 비싸게 팔아먹는 예,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박용진 의원님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판을 보면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는 기정사실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한동훈과 단일화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도 단일화 대열에 끼어들어서 결국 한동훈과 1대1 싸움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네. 이렇게 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거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은 그랬을 때는 이 보통 싸움이 아니다. 굉장히 사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대부분의 대선이 진짜 박빙으로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던 그 때에도 사실은 2017년에도 그렇게 박빙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41%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쪽이 더 많았던 거죠. 야당이. 그렇죠.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이렇게 한동훈뿐만 아니라 누구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그 당선된 후보와 1대1로 붙었을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긴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리고 또 실제로 또 그것이 보수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저는 한덕수가 나오면 어렵지는 않다고는 봐요. 예, 그분이 무슨 안정감은 있겠죠. 근데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근데 한동훈은 약간 그 같이 법사위에서 해보고 그러면 솔직히 이제 뭐 제 거칠게 좀 표현을 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 밥맛 없던 애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공부 잘하고 집안 좋고 잘난 척 더럽게 하고 그런 친구들 우리 저 동문회 할 때 안 찾아. 아무도 안 불러. 걔 뭐하니?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러죠. 근데 그 한동훈 후보도 계속 변화하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뭐 홍준표, 김문수한테 토론회 때 좀 못되게 하는 거 보니까 쌍욕된다는 소리 듣고 아이고 저 참 큰일이다 싶기는 하지만 좋은 기획사를 잡았는가 봐. 그래갖고 뭐 따뜻한 SNL에도 나오고 하면서 내가 정말 저래요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이건 이미지를 계속 변신시키려고 바꾸려고 하는 거군요. 저는 그런 변신은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노태우의 제가 보통 사람입니다라고 했었던 말도 안 되는 변신, DJ가 강경 좌파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합리적이고 따뜻한 사람, 뉴 DJ 플랜. 그렇죠. 뭐 이렇게 DJ 춤도 추고 그랬으니까. 그런 정치인의 변신은 늘 경계해야 돼요. 이거 대단한 각오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덕수는 잠시 반짝할지언정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 검점 들어가고 점검 들어가고 하면은 이제 어려워지겠군요. 큰 위험 요소는 아닐 거예요. 본선에 와도. 알겠습니다. 뭐 그건 뭐 그 정도로 하죠. 그러면 어제 말입니다. 근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한다 네네. 지정했잖아요. 그 사실은 22일 날 이 전 대표를 이재명 후보를 전원 합의체 회부한 지 아주 불과 9일 만에 결론이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전원 합의체 회부할 때도 아주 깜짝 놀랐는데 이거 또 한 번 놀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누구나 이제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보면 시간도 부족하고 뭐 이럴 때 과연 이게 문제가 되겠냐, 정말 뭐 자판해가지고 스스로를 갖다가 아웃시킨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면서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이게 예전에 아주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윤석열도 석방돼서 나오지를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불안감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조기대 대법원장 체제에 자기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는 노력이에요. 단순하게 633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라. 맞거든요. 선거법 재판을 막 너무 오래 끌고 그러면 국민의 신임을 줬었던 4년, 5년 요 기간에 넘어서 버리니까 그래서 임기 다 끝나고 물러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규정대로 빨리빨리 하자 라는 걸로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이에 또 논란이 된 게 있어요. 만일에 대통령이 됐다. 그럼 대통령이 됐을 때 불소추 특권이 있는 헌법 84조를 어떻게 볼래?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한 적이 없어요. 헌재도 한 적이 없고 대법원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석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새로운 사건에 대한 소추는 안 없어도. 하지만 진행 중인 사건도 어떻게 보니까 이제 의견이 쫙 갈려 있거든요. 털어주려고 한다. 이렇게 털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서 하나의 판례를 만들고 이번에 어떤 뭐 예를 들면 검찰의 상고 기각 그러나 이제 그러고 관련하여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제출해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방침이 쓰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례를 이제 만들면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판례가 이제 전격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어떤 선거법에서의 이런 거짓말에 대한 그러니까 위법한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엄격한 이런 잣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방송 중에 혹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그냥 인식을 그냥 표현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불법이다, 잘못되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2심에서 판결을 했으니까 그걸로 판례를 변경할래도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 반대로 좀 날개를 달고 편안하게 선거를 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별일 없을 거라고 그냥 웃긴 게 이제 국민의힘은 막 김칫국을 막 마시더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법원의 현명한 좀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면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봐야죠. 지난번 헌재 때도 5대 3위로 기각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설레발을 그냥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의 정보 취합 능력과 상황 판단 능력이 얼마나 비참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 대선 과정에서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관심을 유지시켜주는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 건진법사와 관봉돈 그리고 목걸이, 이거는 여전히 지금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김건희가 갖고 있는 각종 범죄 행위들을 그동안 쭉 해왔는데 주가 조작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집안 전체가 좀 그런 이제 범죄 마피아 같은 분위기도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네. 명태균 건도 그렇고. 네. 요거는 대선하고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무슨 큰 권력의 어떤 권력형 비리 이렇게 말할 붙이기도 좀 창피한 그냥 추잡한 사건이잖아요. 추잡 사건. 네. 추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에서 기소하고 이렇게 가도 돼요. 저는 윤석열과
이미 보수 유권자들도 지금 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윤석열 떠나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미워도 너 올라가서 잘 싸울 수 있어? 이걸 자꾸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적 사건은 그냥 경찰 수준에서 혹은 뭐 추적 사건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특검을 통해서 하고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예. 검찰이 이 메뉴판 들고 올 거라니까 이렇게 오. 딱 들고 와서 뭐 이재명 대통령님, 뭐 중식을 좋아하세요, 한식을 좋아하세요, 일식을 좋아하세요. 김건희 사건 어떻게 요리를 해드릴까요? 그리고 뭐 그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었던 예예예예 손봐드릴까요? 이렇게 딱 그 메뉴판 찾아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예. 다시 정치 검찰을 가지고 또 쓰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미래로 나갈 에너지를 우리가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또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검찰에게 힘 실어주지 말자. 그리고 필요한 사건은 경찰이 국가수사본부가 그리고 공수처가 해야 되는데 공수처는 지금 뭐 지난번에 확인됐잖아요. 예. 이제 비밀공짜야. 아무것도 없어. 못해.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가 힘을 안 줘서 그런 거. 아무런 힘을 뒷받침을 안 해줬다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거를 원래 취지대로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꽉꽉 채워주는 일을 좀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럼 서로 견제할 균형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의 마무리를 이번에 한다 하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정치 검찰한테 다시는 힘 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못된 일 제대로 끊어내는 사회 정의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거를 왜 굳이 검찰에 정치 검찰에 맡겨? 얄미운 놈들. 지금도 막 열심히 수사해서 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럼 검찰한테 맡길 게 아니라 경찰들한테 맡겨두고 지금 조사하는 대로 그대로 두고 또 거기다가 공수처에다가 힘을 실어주면 알아서들 다 가야 될 곳은 감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예. 거기에 막 우리가 막 열과성을 다해서 집중할 필요 없다.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첫째 그게 국민 통합, 아니다. 둘째 사회 정의, 셋째 경제 성장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참 옳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을 끊임없이 이제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자꾸 생기는 게 그 왜 개몽되었다고 하는 그 김계리 변호사 등이 왜 윤버지 부르면서 온리 윤어게인 정당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잠깐 하다가 또 해프닝처럼 끝났는데 그걸 가만 보다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과 어쩌면 또 김건희도 거기 같이 있겠지만 끊임없이 이제 자신들이 살려고 하는 노력일 것 같긴 한데 뭐 신당을 만들겠다 또는 세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런 시도를 할까요? 또라이들이 또라이 짓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만들었던 당 이름 기억하세요? 자유통일당. 거봐, 틀리셨어. 아니구나.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 아무도 기억 못해. 당 이름도 모르겠다. 우리 김창현 선배님처럼 정치에 늘 이렇게 관심 갖는 분도 관심이 없어. 한때 박근혜를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유통일당은 누가 하는 거지? 그 정광훈. 그런가? 그 양반이 하시는. 그게 헷갈리는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압도적으로 이겨서 대한민국에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지만 아주 일부다. 아주 소수다. 극우들이 좀 있다. 그냥 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는 게 맞다. 그냥 거기서 놀아라 이렇게 하고 예. 전혀 우리 사회에 영향 미치지 못하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해주면 된다고 저는 봐요. 별 신경 안 써도 될 거고 그들이 자꾸 뭐 재등장하는 거 뭐 이번 대선 국면에서 땡큐지 뭐.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 극우 파시즘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이렇게 어찌보면 한 줌으로 봐야 되나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왜 지난번 서부지법 때도 나타났던 그 폭력성도 있지만 사실 정광훈 목사 집회 발언 수위를 보다 보면은 뭐 아주 넘어섰거든요. 네. 수위를 넘어서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 혐오라든지 중국 혐오라든지 또는 얼마 전에 또 중국의 그 차이나타운인가요? 일종의 뭐죠? 그러니까 양꼬치가 많이 파는 동네죠. 건대 앞에. 네. 그런데 막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쳐들어가서는 뭐 시진핑을 물러가라, 뭐 중국인들 물러가라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빨갱이는 죽여도 돼를 또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또 이재명 후보는 백주대낮에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요. 과연 이게 한국 사회에 이런 빠른 속도로 극우화되고 있는 집단이 형성되었는가? 그들이 지금 일정 자리를 잡으면서 정치 세력화되고 있는가? 이렇게 아니, 뭐 볼 때, 저는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헌재가 판결을 내리고 나면 난리가 날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쫙 빠지잖아. 뭐 그분들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쫙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말 시스템으로 움직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대립의 공간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지난 4개월에 그 혼란했던 진영 대립과 갈등, 탄핵과 내란 이 혼란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 통합을 정말 강조하고 선대위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또 당내에도 뭐 보수, 뭐 비명, 반명 다 이렇게 해서 같이 꾸려서 가겠다고 하는 거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럼 이렇게 통합적인 행보를 하다 보면은 결국 그들은 소수화되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예,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가 컸었던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지금 계속 줄여오고 있고요. 뭐 오히려 민주주의가 더 안착화되고 그리고 안정화되고 다수가 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국과는 지리적으로 보나 또 이 경제적으로 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느닷없이 뭐 중국의 스파이들이 와서 우리나라 뭐 이제 선거를 갖다가 불법 선거를 만들고 뭐 선거 조작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유포시켜내고 그리고 아주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요 중국에 대해서.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일본에 보면 왜 혐한 발언들을 하는 일본 극우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막 또 이 한인타운에 와가지고 좀 시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한중 관계의 이런 민감성을 볼 때 굉장히 우리 국익에도 불이익을 주는 일인데 이거는 통합적인 리더십으로 이게 많이 껴안는다 해도 없어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점점점 뭔가 의도적으로 키워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위험하죠. 위험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불법적인 행위는 좀 뭐 현행법으로 처벌할 건 처벌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게 할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중국이 일정하게 되게 패권적으로 국제 질서를 이제 어기기도 하고요. 팽창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중국하고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낸 게 지난 5천 년 동안 별로 없어. 사실은 힘들게 살았어 서로. 예. 근데 중국이 이제 최근에 자기들 이제 뭐 G2로 거듭나겠다고 하면서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서 우리한테도 좀 그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경계심과 반중 의식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자기 옆 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어. 우리하고 일본이 그렇고 우리하고 중국이 그렇거든요. 심지어 북한도 중국하고 약간 갈등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민간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실리, 외교적 실리 이런 거 잘 찾아나갈 수 있는 균형 외교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운동장을 넓게 쓰는 외교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죠. 우리 국민들이. 네, 운동장을 넓게 쓰는 표현을 참 많이 쓰시는데 축구를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엄청 잘합니다. 아침에 조기 축구 하세요? 하다가 다리 부러진 적도 있고 지금은 안 해요.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국제적인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묻고 다시 또 국내로 돌아와 볼까요? 그 며칠 전에 러시아의 그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요.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에 대담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심각하게 군사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대만 주변 상황이 의도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한반도에서의 도발적인 행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뭘 경고했냐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위한 지금 과정이다.
이건 이제 미국의 의도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시아판 나토가 의미하는 게 뭐고 앞으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좀 견해도 갑자기 물어봅니다. 제가 대통령 해보겠다고 경선에도 나가고 했던 사람이라서 네. 외교와 안보 관련해서도 사실 관심이 많고요. 그 실제로 저 나토 사령부에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초청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이렇게 갈 때 갔는데 왜 나를 데려갈까 하면서 이제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그 윤석열 정부가 했었던 핵무장 이걸 어떻게 견제하고 자제시킬까 고민하면서 데려가는 핑계는 나토식 핵 공유 시스템을 잘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브리핑해주겠다면서 데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미국 측의 미국 나토의 그 뜻은 한국 정부가 이 나토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조금 더 격상시키길 바라는 것이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아시아판 나토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시아판 나토란 뭐냐? 그 일본이 계속해서 제기를 해봤습니다. 일본은 어쨌든 제국주의를 해봤던 나라잖아요. 우리를 둘러싼 나라들은 다 국제관계에서 상당히 민감한 게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 다 제국주의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라서 정치는 그러니까 외교는 정치의 연장이에요. 그걸 되게 민감하게 보는데 그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 안보 전략을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으로 전환하자고 얘기한 게 아베가 먼저 주창하고 미국이 그걸 받아들여서 확장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기들 인도에서부터 일본까지 일본이 한 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시아판 나토의 핵심도 역시 미국이 불감청 감히 하자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렇죠. 고소원 해주면 고마운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느냐 이시바 현 총리가 해요. 오래됐어요. 이 양반이 그 국방성 장관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라서 총리 대신 했던 사람이라서 계속 이 얘기 해왔거든요. 미국이 처음에 짐짓 모르는 척, 야 숙제가 너무 많아 그거 하려면 이러면서도 네가 한번 해봐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토를 갔다 오면서 그걸 느껴서 국내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 대한민국 정치권은. 근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은 어려워요. 근데 10년 동안 계속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묶어가면 미국은 한국하고 군사훈련 따로 하고 일본하고 따로 하고 한미일 안보동맹 하려고 그러면 한국에서도 반대하고 일본도 좀 싫어하고 그러고 또 이제 필리핀하고 따로 군사훈련하고 오스트레일리아랑 또 따로 하고 뉴질랜드랑 대만하고 함께하고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걸 통으로 하나로 묶는 거고. 네,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할 거예요. 그래 쿼드 아시잖아요. 쿼드 안보 시스템이 있고요. 또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정보 시스템도 따로 있어요. 각각 멤버들이 조금씩 다른데 통으로 묶어서 아시아판 나토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 자기들로서는 한 큐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꾸준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향후 한 10년 정도의 과제를 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진보 진영, 민주당 한반도의 평화, 균형 외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으면 얘들의 인식 전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칫 미일 군사 안보 전략의 하위 파트너, 지네가 결정하고 행동대장은 우리가 하고 피는 우리가 보고 문제와 격돌은 한반도에서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야, 일본 쟤네 속빈 강정이야. 자위대 저거 해봐야 우리랑 게임 붙으면 일주일 안에 우리가 이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계속해서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자위대의 군대화 그리고 해외 파병 가능화. 그래서 자기들은 재무장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헌법도 바꿔서. 근데 미국이 아직은 흔쾌하게 안 해주거든요. 아시아판 나토를 할 테니 이거 좀 풀어줘라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군사대국으로 확 갈 거거든요. 그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군사 강국을 자기들의 그야말로 똘마니로 넘버 3 서열 밑으로 이렇게 넣고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고 그러면 한반도 위기에서 우리가 제어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아시아판 나토는 죽어도 안 된다고 결사저지를 아예 선을 긋고 미국이 좀 흔쾌해야 할 만한 다른 안보 전략을 우리가 제시하든지 아니면 아시아판 나토에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선도에 서서 이거를 통제권을 가져버리든지 지금 우리가 넘버 투니까 그걸 하든지 이거 빨리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어떡할래? 라고 하는 숙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아침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도 10년 장기 과제로 차근차근히 해야 돼요. 근데 다행인 건 미국의 군부는 압도적으로 한국을 신뢰해요. 국방 관계에서는. 이제 뭐 그런 문제를 잘 지렛대를 삼아야 할 거는 같아요. 압도적으로 말을 잘 들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이렇게 군사 혈맹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본은 못 믿더라고요. 실제로 국방력도 별거 없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총 들고 싸우던 상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간에 아무리 그래도 한미일 군사 동맹 체계가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강력한 아시아 나토의 핵심 부대가 된다면 그 외에 이제 뭐 호주나 아까 말한 대로 뉴질랜드나 필리핀이나 다 들어온다는 개념이 생겨났을 때는 그건 누가 뭐래도 대중국과 견제죠. 싸우겠다는 의지로 보일 것 같거든요. 저 유럽의 나토가 이제 러시아와의 적대 전선이 쳐져 있듯이. 근데 그럴 때 그 싸움판의 한가운데 이게 남북이 대치 중인 이 한반도에서 그런 아시아 나토판이 벌어지는 건 굉장히 우리로서는 안보적인 위험이 그렇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저도 뭐 이걸 하자 말자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런 위험성과 전략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2004년에 우리가 그 2002년이었나요? 그 평택에 미군 기지를 지으려고 우리가 결사 반대하면서 예. 유심히 봤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스트라이커 부대들 24시간 내 어디든 지구 어디든 도착해서 그러니까 전투를 할 수 있는 그걸 만들고 주둔 전략을 변경 폐지 축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상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래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우리는 만일에 이제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트럼프가 지난 1기 때 우리한테 해준 것 중에 하나가 느닷없이 미사일 협정을 재개정해가지고 탄두 중량 8톤 그리고 사거리 1000km 이걸 해줬다고요. 우리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풀린 거예요. 자주 국방에.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가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주고받고 해야죠. 너희가 원하는 거 하나 해줄 테니까. 우리는 남북 관계가 제대로 안 풀리면 우리는 정말 이게 힘들어 죽겠어. 우리가 남북 관계 풀릴 수 있게 네가 미국 북미 관계를 좀 전향적으로 하고 우리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야, 근데 북한이 중국하고 편먹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훨씬 좋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걸 제안해서 그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중국이 그때 엄청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게 좀 가까이 갔을 때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살 길,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안정, 그리고 점진적 통일 방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전략을 잘 세우고 그것이 아시아판 나토가 됐든 미국과의 관세 전략이 됐든 뭐가 됐든 쟤네가 가져오는 의제를 가지고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그 얘기 나온 김에 핵 보유에 관련된 질문 좀 한번 던져볼게요. 뭐 너무 저게 전문적으로 너무 어렵네. 아니 간단한 것만 하나.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자꾸 핵을 갖자, 독자적인 핵을 갖자라는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핵무장을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또 이 가혹한 경제 제재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문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대선 한가운데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 이 핵 보유 문제는 되겠죠.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뭐 나토식으로 핵 공유하자는 등 전술핵 재배치하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하던데 그건 뭐 다 빼고 핵 보유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한다면. 저는 뭐 핵 문제와 관련해서 보수가 됐든 또 혹은 진보 정당에서 일부도 그거에 대해서 열어놓고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북의 핵 능력이 진짜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도화됐죠. 핵 보유국이라고 봐야죠. 우리하고 적대적이니까 우리가 쓸지도 모른다고 겁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둘러싼 나라들 미국, 러시아, 중국 다 핵 보유국이에요. 이들이 우리한테 쓸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네, 그만큼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그냥 뭐 통일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우리하고 사이좋은 이웃 관계로 정상적인 서로 이런 대화 관계를 외교 관계만 맺어도 사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거라는 게 첫 번째예요. 평화가 핵 문제를 풀어내는 첫 번째 방법이다. 두 번째는 남북 간에 그러니까 평화적인 관계를 만드는 게 핵 문제를 푸는 네, 첫 예, 번째 예. 접경이다. 그리고 막 북이 뭐 이거 핵 한 방이면 날아갈 것들을 왜 깝쳐 이렇게 이제 할 때 기분 나쁘잖아. 예. 자존심 상하잖아 우리 국민들 겁도 나고. 그러면 사실은 핵무기 떠들 게 아니고요. 예. 핵무기 떠들 게 아니고 핵 능력을 우리도 고도화시킬 필요는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미사일 협정 얘기했던 것처럼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게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야 일본 정도는 우리가 재처리 능력을 가져야지. 그 일본한테는 재처리 능력을 갖게 하고 우리는 왜 안 믿어?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 정부가 우리 핵무장할 거야 자꾸 이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놓은 거고 최근에 민간 국가로 분류한 것도 정부 내에서 여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멍청한 전략 쓰지 말고 이렇게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원자력 협정을 재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그래서 우리도 한 달이면 핵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이걸 만들어 놓고 북이 뭐 다 우리 국민들 자존심 긁게 하고 그러면 까불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예. 아까 경제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겠는데 이제 우리 또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얼마 전에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네. 그 31조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많이 놀랬죠, 사실은. 왜냐하면 과거에 이 국내 재벌들, 이 대기업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투적인 그 민주 노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져서 우리 중국으로 간다, 베트남 간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중국에 있는 이 자동차 회사들 철수까지 해가면서 인건비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비싼 미국으로 지금 간단 말이죠. 일종의 이게 미국 압력에 이제 굴복하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우리는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의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투자를 해도 이쪽에다 해가지고 이제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왜 일자리는 전부 다 미국에다 만드냐 지금 이런단 말이죠. 우리 김창현 선배님이 울산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의 도시 울산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이셔서 더 민감하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보실 텐데 맞죠.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면 사실은 이제 국내 산업시설 산업 기반이 무너져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기업 차원에서 보면 그 미국 시장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도 별로야. 애들이 노동자들의 수준이 별로야. 근데 인건비는 더럽게 비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서의 생산 능력을 고도화하고 높이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전부터 있어 왔었던 이기도 해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자동차 공장을 더 짓겠다기보다는 그동안 뭐 철강이라든지 다른 부품 혹은 이제 그 내장 시설들 이런 것들을 그쪽에 좀 더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재밌는 건 우리나라의 그 외국의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돈을 벌면 다 자기 본국으로 가져가거든요.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2023년에 미국을 비롯한 해외 계열사들에서 본국으로 송금한 돈이 59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한 8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 한 해만 이렇게 쭉 가져온 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서 만들어도 돈 벌면 현대자동차가 100% 거기에 투자를 했으면 100%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차원 그리고 글로벌리한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게 나쁜 판단은 아니에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경제 시각에서 보면 고용 일자리 그다음에 산업 기반 이 문제가 이제 있으니까 우리 정부도 미국에 투자하는 것만큼 여기에 뭔가 새로운 어떤 이점, 투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해외로 많이 나갔다가 또 국내에서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리쇼어링 하기도 하고 새로운 공장을 짓기도 하고 현대자동차 전기차 그 공장은 새로 이렇게 뭐 짓는데 뭐 울산시장 내가 되게 열심히 했다 어쨌다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생산 기지를 새로 만들고 그게 한 27년 만에 국내 투자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더 편리함과 이익, 세제, 금융 차원에서 지원, 그다음에 고용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고요. 재편하고 있는 국제 관계와
또 산업 생태계를 잘 보고 거기에 맞게 산업 전략을 좀 재편하고 주도해 나가는 새로운 정부의 노하우 그런 이제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이 중소기업들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리고 이 부채 문제, 이자 문제가 이제 보통 일이 아니고 또 가계 부채 때문에 또 영끌에서 샀던 아파트들도 이제 다들 문제가 되고 한국 경제가 제가 보니까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모순이 폭발하고 있는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엄청나게 힘들죠. 상황에 맞부닥치게 될 거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죠. 맞아요. 그 말씀이 맞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이 외교, 안보, 경제에 정말 심각한 문제일 테고 또 내부에서는 윤석열 처단하고 내란 추종 세력들 빨리 척결하는데 또 나서지 않냐 막 이렇게 할 텐데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권을 한 세력도 근데 이 둘러싼 이 과정을 풀어나가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신뢰를 가지고 지금 잠깐 힘들지만 요게 이렇게 되면 내일은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그 신뢰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좀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산업 재편 전략이 필요하다. 그거 다 갈등 문제예요.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합의해 나갈 거냐가 핵심이라서 정치적 신뢰, 압도적 승리 되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저는 아무튼 그런 좀 바램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이제 재벌의 국내 투자를 늘리자고 법인세도 깎아주고 또 노동조합 자제도 요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걸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소위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들이 그런 많은 노동자나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산업 전략이 필요한 이 시기에 조정도 해야 되는 시기에 좀 지방에다 투자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전체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좀 있어서 하는 얘기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도 힘도 보태고 지혜도 보태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권이 잘 되면은 갖고 계신 그 경륜을 잘 활용해서 박용진 의원님도 그 새로운 정부가 경제 살려내고 민생을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미력이라도 보태야죠. 뭐 이 선거 승리하고. 예.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을 좀 하려고 하면서 던지는 말씀인데 사실 박 의원님은 이제 의원직을 제가 볼 때 잃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항상 박용진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왜냐하면 누구나 봐도 정말 지역구 기반도 탄탄하고 득표력도 상당히 있고 또 명석하고 다 좋은데 이 지금 상당한 미래가 보이는 분이죠. 더구나 또 학생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을 하면서 이 관점 자체도 기득권에 물드는 관점이 아니고 또 유쾌하고 단호하고 다 좋잖아요. 다 좋죠. 그래서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도 보내봤고 민주당 대변인도 지냈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 큰 꿈을 꾸고 있는지 나름대로 짜놓은 이제 박용진의 정치 전망 이걸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할까 싶은데. 오늘 김창현의 창에 지금 댓글 창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별 반응이 없어요? 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무반응인데. 그러니까 그 이른바 민주당의 지지층하고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한 관계였던 게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적으로 소신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 우리 편한테 이렇게 약간 쓴소리 왜 이렇게 많이 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게 다 당이 잘 되라고 우리가 더 잘 되라고 그래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하던 얘기를 하던 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쟤는 우리 편 아닌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불편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지층과의 불화도 사실은 정치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대선 국면에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면서 그 신뢰를 좀 많이 얻어가려고 해요. 우리 당원들하고 지지층한테. 그리고 나서 민주당의 넥스트를 어떻게 내가 도모할 거냐. 이미 제가 당대표 선거에도 나갔었고 그래서 당을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비전도 밝힌 적이 있고 또 대선 경선에도 출마한 적이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실 분들 당내에 더 많아져야 되고 지지층 내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지금은 신뢰관계를 쌓고 서로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제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뭐 고집도 있고 소신도 있고 그거 다 독고다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하는데 저는 그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저도 세력을 형성하고 사람을 만들고 동지들과 함께하고 또 많은 당원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와 함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박용진 의원의 이 향후 정치적 전망과 꿈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대담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선 전국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국제 이슈는 연일 터져 나옵니다. 경제는 갈수록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무척 힘들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 광화문에 모였던 그 마음을 다시 모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박용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